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많은 규제책이 쏟아지고 있고 정말 끝에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았던 집이 계속 오른다고 하고 또 거래도 폭증했다고 하니까 나만 소외된 게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여전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 30대는 절망론에 빠져 있습니다. 과천의 로또 아파트 83점대에 나왔다 하면서 30대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점에 가까운 통장이 동원된 까닭은 주변 아파트와 시세 차익이 수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이죠. 과천인데 주택형별로 6억 9천에서 9억 4천으로 책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싸다고 많이 달려들었어요. 7억 5천에서 10억은 줘야 되는 금액인데 이게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도전을 했다고 해요. 요즘 30대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직장 생활을 빨리 시작해야 20대 중후반인데 한 10년 모았다고 해도 3, 4억 모으기 힘들죠? 5억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30년간 월 200만 원씩 상환을 해야 돼요. 금리를 2% 적용하면 180만 원대, 3% 적용하면 210만 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연봉 1억짜리가 이걸 받는다고 해도 정말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연봉 1억이 월 수령액이 660에서 6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00만 원을 원리금으로 내고 48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연봉 1억 정도 되는데 생활비 500만 원도 안 쓰면 진짜 조금 쓰고 사는 건데 이렇게 30년을 살아야 합니다. 20대가 연봉 1억인 경우 거의 없죠. 20대에서 10년을 일해야 연봉이 1억 될까 말까 하고 또 연봉 1억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빚은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정도의 큰 규모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빚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30대의 서울 아파트 공항 구매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달에 30대가 매입한 게 3,600건이나 된다고 해요. 청약 가점이 낮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공포감에서 많은 분들이 샀다고 합니다. 집값은 더 뛴다고 생각을 하죠. 더 오르기 때문에 늦기 전에 사야 된다고 패닉에 빠진 거니까 더 오른다는 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노도강 금강구까지 패닉 바잉이 번졌어요. 그래서 강북구 미아동의 아파트가 9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 5억짜리 전세 살다가 4억을 대출받아서 9억 이하를 매입을 하겠죠. 5억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인데 맞벌이에 회사에서 또 추가로 대출해주고 부모가 도와주고 거기에 추가적인 빚을 얹어서 기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택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 의미의 반대는 지금 아니면 팔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하죠. 사지 않는다는 건 팔리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조바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상반기 주택 매매가 62만 호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규제를 피한 수요가 몰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사러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기사가 며칠 동안 도배를 했었어요. 사람들은 이러니까 정말 사는 사람도 많고 정말 돈 있는 사람도 많다 하니까 나도 뛰어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마지막 열차를 놓치면 가난뱅이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 거래량을 얘기했더니 거래량 늘었다고 하는데 어떤 거 보고 얘기하시냐고 해서 그 내용도 좀 다뤄봤어요. 주택 매매 거래량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아파트 시장은 거래 절벽입니다. 5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해서 24%나 떨어졌었어요. 지금 거래된 금액들은 작년 대비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15년에 정점을 찍었던 아파트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어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들어서 갑자기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경기 지역은 풍선 효과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15억 초과에 대한 대출이 규제된 이후에 15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아파트들은 다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규제를 피해간 경기 수도권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막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폭을 보면 알 수 있죠. 거래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매물이 나왔다는 뜻이죠. 팔아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린 겁니다. 선수들은 움직였어요. 이걸 패닉바잉 하는 사람들이 사들인 결과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절세하면 된다고 되게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했었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 양도세도 절약할 수 있고 종부세에서도 빠지고 하니까 법인을 만드는 게 유리하다 하면서 법인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617, 710 대책으로 메리트가 사라졌죠. 법인의 부담은 굉장히 커진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법인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통계에 그 숫자가 나와 있어요. 서울의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아파트 수를 보면 4월에 897건에서 6월에 200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대전이 핫하다고 지금도 핫하다고 난린데 4월에 206건에 달하던 법인에서 개인의 거래는 6월에 1916건, 서울과 거의 비등한 숫자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게 이렇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법인은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런 패닉바잉은 처음입니다. 2030이 한 달 새에 아파트를 3배나 더 샀어요. 소득은 많지 않은데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더 늦기 전에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러한 매물들을 다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아파트는 엄두가 안 나니까 변두리의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데도 이거라도 못 사면 나는 영영 못 산다고 불안감에 빠져서 이런 물건들을 사들였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거래량은 정말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저가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사들인 그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겁니다. 이제 이나마도 없겠죠.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사람들이 뛰어든 현상이 일어났어요. 2주 사이에 5억이 껑충 뛰었다고 기사가 났어요. 초고가의 전세가 계약이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전세를 산다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죠. 웬만한 서울의 집을 다 살 수 있는데도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상황을 부자들은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패닉에 빠지신 분들 분양을 못 받아서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분양가는 최근 4년간 50%가 넘게 오른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상승률은 그나마 쌌던 지역의 상승률이 훨씬 커요. 동대문의 경우는 1년 동안 65%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전에 평당 1,500만 원밖에 안 하던 분양가가 2,700만 원으로 70%가 넘게 올랐는데도 지금 이거 못 받아서 안달인 거죠. 왜? 물건이 없다고 하고 더 오른다고 하고 호가는 계속 오르고 하니까 이러한 현실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규제의 증여로 다주택자가 버티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또 평당 1억이 싸다. 강남의 아파트를 외국인들이 쇼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집값은 한없이 오를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집도 재화입니다. 어느 나라의 집이든 그 국가의 소득과 그 국가의 경제 수준에 맞게 집값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범주를 훨씬 벗어났죠. 불과 3, 4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을 사지 않다가 집을 산 사람들은 입장이 바뀌죠. 부동산 상승교의 신봉론자가 됩니다. 아파트 값은 끝없이 무한히 오를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상승에 지금도 안 사고 버티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하고 다닙니다. 예전에 휴거 사태가 생각이 나요.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걱정했던 그들,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은 끝이 있어요. 또 지금의 상황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카드 대란과 꼭 닮아 있습니다. 카드 대란 기억하시죠? 소비를 통한 경제 부양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정규 수입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신용카드를 손쉽게 발급을 해줬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한도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게 그 원인이 되었어요. 쉽게 빚내서 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카드를 만들어서 박박 긁어 썼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빚으로 떠넘기는 행위죠. 아파트를 모기지 30년 받아서 30년간 갚아야 될 빚을 지고 집을 소비하는 거죠. 또 카드 대란이 발생하기 전에 돌려막기가 있었죠. 빚을 빚으로 막는 게 돌려막기인데 돌려막기 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빚은 그대로 있으면서 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지금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전세금 땡기고 주택담보대출 받고 또 신용대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데 쏟아붓습니다. 카드 대란과는 다르다. 그때는 금리가 높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싸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카드 대란 고금리였죠. 그렇지만 카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끼케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을 산 건 수억입니다. 카드 대란 때는 고금리지만 소액이고 단기에 승부가 나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집을 산다는 건 저금리긴 하지만 20에서 30년에 걸쳐서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을 갚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다른가요? 카드 대란이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한히 빚을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신용 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유동성이 상실되면서 파국이 왔습니다. 유동성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창출하는 유동성과 신용을 바탕으로 창출되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신용이 바닥나는 시점이 오죠. 지금 역병 사태로 이 신용을 안 줄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유예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한계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카드 대란 때와 똑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을 빌려준 주체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거나 돈을 빌려간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고서 벌어서 갚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파산의 수순을 밟으면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문제도 같은 방식의 해결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빌려준 은행, 보험회사,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조이면서 자신들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길을 택하겠죠. 아니면 빚을 못 갚은 사람들한테 계속 일해서 갚거나 갖고 있는 걸 처분해서라도 갚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 저축이 미덕이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적당한 빚이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비웃는 분들 있습니다. 빚도 룸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감당할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끌에서 박박 긁어 모은 사람들만 뛰어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사람들 직장 잃으면 끝이죠. 직장이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는 믿음에 20, 30년 빚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최대 빚을 끌어낸 사람들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가계 기업이 5개월 동안 역병 사태 때문에 100조를 빌려 썼습니다. 역병으로 다 쓰러지는 일 없게 하라고 정책적으로 연장해주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정상 여신이지만 실제로 연장해주지 않으면 부실화되는 여신입니다. 이렇게 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이 82조 6천억에 이릅니다. 아까 자구책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기관에서 스스로 대출을 잠그고 있습니다. B2가 막혔죠. 증권업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신용으로 줄 수 있는 한도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병 사태에도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집이 오른다고 하니까 사상 최대의 빚을 끌어내서 마지막 남은 수요가 집을 사들였습니다. 6월에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를 했어요.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연체율이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기 연장해줘서 유예시켜주고 연체율 상승을 늦춘 영향이 크다고 해요. 못 갚으니까 못 갚은 사람들 연체를 유예해주고 대출 만기를 또 연장시켜주고 지금처럼 정신 못 차리고 빚내는 사람들 신규 대출이 증가하니까 연체율 수치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P2P 통해서 대출도 받았는데 P2P 지금 연체율이 17%에 근접하고 있어요.
정말 돈 있는 사람도 없고 돈 빌린 사람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한계 상황에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집값이 떨어져도 빚은 그대로 남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으로 빌려줬던 돈 더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은 안 떨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사람들이 집회에 나섰다고 하죠. 6.17, 7.10 부동산 규제에 반대한다고 사람들이 막 뛰쳐나왔습니다. 정말 정책이 잘못돼서 이런 걸까요? 정책의 기본 내용이 뭐죠? 자기 돈 갖고 집 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대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정말 그럴까? 하면서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집회하러 나선 거예요. 초록창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동산 기사 보면 이런 것들만 나오죠. 경제가 커지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경제는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 집값만 오르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예전에 국민 드라마였던 대장금 기억하시죠? 너는 이 맛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까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팩트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자꾸 호도한다고 하시는 분들 근거를 대세요. 기존의 사람들 안 뛰어들고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내서 저가의 아파트들을 끌어안은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반짝했어요. 수십 채, 수백 채를 매집했던 법인이 개인한테 많이 물량을 팔아 넘긴 게 팩트입니다. 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만큼 차오른 게 팩트예요. 경제가 어렵고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인 게 팩트입니다. 유예 중이어서 못 느낄 뿐이지 우리 주변은 지금 돈이 말라 있다는 게 팩트예요. 부동산은 결코 거래가 쉬운 물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자산입니다. 박감사 네가 1년 전부터 떨어진다고 해서 나 집 못 샀는데 너 책임질 거냐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1년 전에 샀으면 지금 처분할 수 있나요? 사기는 쉬워도 팔기 어려운 게 부동산입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